증상에 잘 반응하는 방법. 나는 이 영상 내용을 보고 최악의 증상에서 개선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번 영상을 반복적으로 듣고 내재화시켜 회복의 길에 올라타 보자. 내용은 CFS 리커버리의 미구엘 스토리다. 만성 피로 회복은 사실상 증상과 그 증상 뒤에 있는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사람을 실제로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증상 자체가 아니라 그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때문인 것이다. 나는 그 양쪽을 다 겪어봤다. 증상이 무서워서 공포에 질린 시절도 있었고, 회복 중반에 있었지만 여전히 증상을 느끼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 뭐, 별거 아니야 정도였고, 저를 전혀 괴롭히지 않았던 것이다. 느려지긴 했지만 그 증상을 경험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다. 그 증상에 어떤 감정도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증상에 잘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다. 보통 병원과 전문가를 수없이 방문했지만 그런 쇠약하게 만드는 증상들에 대해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회복에서의 황금률은 바로 증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인 것이다. 여러분은 증상에 잘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신경계를 항상 과각성 상태인 교감신경 모드에서 벗어나 부교감신경 모드로 재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각성, 투쟁, 도피, 동결 상태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증상의 근본 원인이다. 그럼 증상에 잘 반응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의 기초 기본 황금 법칙이기 때문이다. 저는 한때 완전히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몇 주 동안 제 주치의는 저에게 다양한 회복에 관한 정보를 가르쳐 줬고, 그 덕분에 저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워커로, 워커에서 두 발로 걷는 단계까지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사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말했다. 사실 지난 3주 동안 가르쳐준 모든 걸 무시해도 됩니다. 당신을 낫게 해준 건 맞지만 만약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바로 이 한 가지가 당신을 회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회복에서의 성공은 증상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한 이 황금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더 확장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 왜냐면 정말 많은 경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실제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 양쪽을 모두 경험해 봤다. 예전에 증상이 너무 무서워서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회복 중에 증상이 느껴져도 그냥 '아 뭐 별거 아니야.'라고 넘긴 적도 있었던 것이다. 그때도 속도는 늦어졌지만 그 증상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완전히 달랐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감정이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상황을 그려 볼게. 한 번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다. 퇴원하고 나서 약 3 개월쯤 지난 시점이었다. 그 당시 저는 하루에 겨우 200 걸음 정도 걷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저는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핵심 원칙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계속 적용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퇴원 후 3 개월쯤 지나서 저는 공항을 걸어서 통과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친구가 의뢰한 영상 프로젝트 작업까지 하게 되었다. 물론 그 여행 동안에도 증상은 계속 느껴졌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곳에 도착한 지 이틀 또는 3 일쯤 되는 아침이었는데 그때가 1년 동안 해본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이었다. 아침 식당에 앉아서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고 있었다. 근데 제 심장은 엄청나게 쿵쾅거리고 있었고 온몸은 무겁고 피곤했다.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 와, 이게 몇 달 전이었다면 이건 완전히 크래시야. 심박수가 높고 심계항진이 있고 숨도 약간 차고 몸은 정말 무겁고,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나라에 와 있고 예전의 나였다면 이 상황은 끝장났다고 느꼈을 거야. 이건 진짜 곧 붕괴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와, 이건 진짜 흥미로운데? 라고 느꼈다. 왜냐면 그 증상들은 예전에 겪었던 것과 똑같은 증상들이었지만 그 안에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려움도 없었고 심장마비가 올 거야 라든지 병원에 실려가야 할지도 몰라. 같은 생각도 들지 않았고 이게 점점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도 없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내가 훈련한 게 바로 이거잖아. 이게 바로 신경계 재훈련을 위해 연습해온 상황이지. 나는 지금 해외에 나와 있고
햇빛 아래 앉아 있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고 명백히 내 신경계가 흥분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지만 오늘 중으로 집에 돌아가야 하고 그 증상들에 대해 나는 잘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단순히 증상을 무시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우리가 회복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에게 그 생각을 쳐내세요. 그 감정을 쳐내세요. 라고 자주 말하긴 한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 쳐내기는 하나의 전략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걸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증상에 대해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걸 이해하게 되면 감정 반응은 훨씬 줄어들거나 아예 감정이 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에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다. 나 지금 감정적인 거 아니야. 과잉 반응하는 것도 아니야.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느껴진다고. 폐가 멈추는 것 같고 이건 진짜 증상이야. 그 말 맞다. 여러분의 증상은 진짜다. 저도 정말 심한 플레이업을 겪은 적이 있고 그때는 침대에 16시간 동안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했고 실제로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다.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갔는데? 밥은 어떻게 먹었는데? 머리맡에 빨대로 마시는 족같은 음식을 두었고 화장실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건 진짜 증상이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신체적으로 느끼는 감각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걸 둘러싼 감정들 그리고 두려움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증상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잖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증상을 증폭시키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증상의 증폭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과 논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들이 왜 생겼는지, 왜 이토록 오래 가는지, 왜 특정 증상은 다른 것보다 심한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분은 논리보다 감정이 훨씬 앞서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논리는 저 아래 있고 감정은 여기 머리 위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구글 검색을 한다. 저도 했다. 왜냐하면 의사들, 전문가들 누구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만난 의사들은 뭐 잘 모르겠네요라고만 했고 전문가들도 뚜렷한 해결책을 주지 않았고 자연치유 전문가들도 조금 알려주긴 했지만 명확한 로드맵은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저는 수백만 원 어치 보충제를 사들이고 구글을 뒤지고 온갖 자료를 읽었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회복 로직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의지할 논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제 뇌는 스스로 상상과 공포로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한다. 감정은 점점 커지고 커지고 또 커지고 하지만 그때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바뀐다. 예를 들어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 회복 로드맵을 이해하기 시작하거나 제가 유튜브에 올린 수많은 영상들을 보기 시작하거나 저희가 주일 2회 진행하는 그룹 코칭에서 다른 회복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면 나랑 똑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로 회복하고 있네? 라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게 진짜 단계별 계획이 있었구나. 이건 감이 아니라 진짜 논리로 설명되는 흐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미 병원 검사를 다 끝냈고 다른 의학적 문제가 배제되었다면 그때부터는 회복을 위한 논리적인 시스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왜 이 증상이 생겼는지, 왜 특정 활동 후에 악화되는지, 왜 몇몇 증상은 금방 사라지고 어떤 건 오래 가는지 같은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뇌는 한 번에 여러 일을 못한다. 논리 시스템이 켜지면 감정 시스템은 약해지고 감정이 폭주하면 논리는 흐려지는 것이다. 저는 어느 시점에 도달했다. 그때는 논리가 완전히 위에 있고 감정은 밑에 있었다. 그 순간부터는 이 회복 여정을 루빅스 큐브를 푸는 문제처럼 암호 자물쇠를 푸는 퍼즐처럼 바라보게 되었다. 저는 회복 과정에 감정을 거의 개입시키지 않으려 했다. 감정이 폭주하면 뇌는 다시 과학성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 증상에 잘 반응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의 증상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 그 증상들을 마주해야 한다. 어떻게든 무조건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반드시 플레이업을 거쳐야 하고 증상과 마주치는 과정을 겪어야만 회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건 전부 다 회복 사이클이라는 개념과 연결돼 있다. 제가 그 사이클에 대해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까 이 영상 오른쪽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 그 영상에서는 회복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회복의 임계치를 어떻게 높여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 두려움, 불안, 걱정,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나선형처럼 아래로 추락하는 일은 훨씬 줄어든다. 왜냐하면 바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 자체를 증폭시키는 핵심 원인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증상에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다 해도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해도 그게 회복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단지 두려움, 걱정, 불안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좌절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병이 여러분의 삶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도 있고 '왜 나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지?' 라며 자신에게 화가 날 수도 있다. 또 어떤 날은 '오늘 약속 있었는데 갑자기 증상이 확 올라와서 망했어.' 이런 상황에도 감정이 올라온다. 이런 좌절, 분노, 실망 같은 감정들 역시 증상을 증폭시키는 감정이다. 여러분이 회복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증상이 심해져서 계획이 망가졌다는 것에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모두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상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상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건 그냥 신경계일 뿐이야. 걱정할 게 없어. 곧 지나갈 거야. 이건 회복 과정의 일부고 조정기야. 회복의 일부 과정이지. 마치 누군가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음날 또는 며칠간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음에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이건 그 개념과 매우 매우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증상에 잘 반응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증상이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증상이 다시는 안 생긴다는 뜻도 아니다. 그 증상들은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 다만 지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상에 잘 반응하라. 도망치지 말고 증상을 이해하라.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다. 이 개념들을 이해한다면 증상에 잘 반응하는 건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왜 이 상태가 시작됐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건 전적으로 스트레스 역치를 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생존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두 번째, 왜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플레어업이 생기는지 이해해야 한다. 왜 증상이 오락가락하고 사라지지 않는지 말이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 저도 제가 공유하는 정보의 5%밖에 몰랐다. 정보는 실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다. 하지만 기본 원칙들만 잘 따라간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회복은 증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다. 정말로 말이다. 저는 아직까지 증상에 잘 반응하면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직함이다. 일부 사람들은 "저는 증상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좌절돼요. "잘 반응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 순간 본인이 스스로 말했지 않나 좌절되었다고. 좌절감을 느끼는 거는 증상에 잘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약간의 좌절은 괜찮다. 모든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은 아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감정을 제어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라는 것이다. 조금 감정을 느끼는 건 괜찮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자. 2리터짜리 콜라병이라고 쳐 보자. 흔들고 나서 바로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 탄산이 폭발하듯 감정도 폭발하게 된다. 그건 신경계에 너무 강한 자극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리 지르기 치료 같은 걸 시도하는데 그게 오히려 훨씬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신경계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회복이 좀 더 진행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순한 일조차 힘든 상태라면 그런 자극적인 방법은 피해야 한다. 다시 콜라병 이야기로 돌아가면 뚜껑을 아주 조금씩 열어서 탄산을 천천히 빼내듯이 감정도 그렇게 다뤄야 한다. 조금씩 감정을 해소하고 그것을 조절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감정, 약간의 두려움이나 의심은 느껴도 괜찮다. 하지만 그걸 감당 가능한 선에서 조절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야 한다. 이건 단지 과민한 신경계일 뿐이야. 이건 일시적이야. 나는 안전해.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안심이 필요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이렇게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증상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해요.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렇게 말한다. 근데 너무 답답해요. 왜 아무 변화가 없죠? 방금 말한 답답함, 그게 바로 감정 반응이다. 그것도 증상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다. 물론 약간의 좌절감은 괜찮다. 제가 감정을 전부 차단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여러분을 조종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 안에서 담아두는 것이다. 이걸 콜라 1리터 병에 비유해 볼게. 그 병을 흔들고 바로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 감정이 폭발하듯이 콜라가 막 뿜어져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 자극이 큰 감정 방출이 되는 이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함 지르기 치료, 물건 깨부수기 치료 같은 걸 시도한다. 그런데 저는 들어봤다. 그런 방식이 오히려 상태를 훨씬 더 악화시켰다는 이야기를 말이다. 왜냐면 그건 신경계에 너무 강한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감정 에너지 폭발은 회복 중인 신경계에는 독이 될 수 있다. 물론 회복이 더 진전된 시기에는 그런 감정 해소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일상적인 일조차 버거운 상태라면 그런 강한 감정 배출은 권하지 않는다. 다시 콜라병 비유로 돌아가서 콜라를 천천히 열면 조금씩 감정이 흘러나온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배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건 괜찮다. 조금의 두려움, 의심, 혼란,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정 전체 폭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안전한 선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해야 한다. 그래, 이건 그냥 과민해진 신경계일 뿐이야.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이건 훈련 중에 나타나는 흔한 반응일 뿐이야.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안심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누군가가 옆에서 "너 괜찮을 거야. 이건 회복의 과정이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영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해줄게. 여러분은 괜찮을 것이다. 이미 모든 검사도 마쳤고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을 찾지 못했고 다양한 치료들도 시도해 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 방식, 이 접근법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바로 그것일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채널을 마지막 희망처럼 찾아온다. 그동안 수많은 시도를 해왔고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한 후에 온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40년 동안 CFS로 고통받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다. 롱코비드 전문 클리닉을 수차례 다녀봤고 수많은 전문가 의사를 만나봤지만 명확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분들이다. 물론 그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안 오신다. 그분들은 잘 회복하고 계실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분들은 제가 나누는 이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고 저희 회복 시스템의 원리에 완전히 반응한다. 그리고 실제로 상태가 많이 나아진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처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건 확실히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저희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모든 코치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천 명의 시청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전 세계 수천 명이 이 방법을 통해 회복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면, 즉 어떻게 증상에 잘 반응할 수 있을까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안전망 같은 존재를 원한다. 지금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그런 불안을 옆에서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 어두운 방에서만 지내야 하는 분들부터 이미 직장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까지 모든 회복 단계에 맞는 개인화된 접근법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회복의 황금률은 이것이다. 여러분의 회복은 증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원칙을 매번 떠올리시기 바란다. 증상이 올라올 때, 의심이 생길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회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단 하나의 마인드셋 전환만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자유로운 삶 말이다.